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전주 MBC 시사토론 진행을 맡게 된 송윤호입니다. 깊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충이 큰 분들이 바로 의료진일 텐데요. 그래서 전 국민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을 반대하며 파업까지 돌입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파업은 철회했지만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의사협회의 파업 배경은 무엇이고 공공의료정책의 상생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호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재현 전북의사회 정책이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네, 박정원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우선 이번 의사협회 파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부터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호 의원께서는 공공의대 법안을 최초로 발의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할 말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사태에서 이 의사들이 이 집단 휴진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사실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또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 그러니까 공론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에 서로의 불신이 좀 있었다. 소통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만큼 어차피 이제 국회와 또 정부 또 의료계 간에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제3의 방안을 잘 만들어서 우리 의료계 의료복지 차원의 백년태계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지금 완전히 그 의사 국가고시 문제에 대해서 매듭이 쳐지지 않고 또 일부 대학생들은 의대생들은 지금 동맹 휴학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역시 서로 오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재현 전북의사회 정책이사 자리하셨는데요. 네. 자, 이영호 의원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자, 의사들의 본업은 환자를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들 돌보는 것만이 의사가 하는 주업은 아니고요. 예방의학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야들은 환자의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지역사회 그 감염원이라든지 다양한 포커스를 다 집중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배우고 실제 환자와 대면 진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또 사회의 어떤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사회 제도가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제도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 정책에도 참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의사로서 사회적 사명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사회 병리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보건의료노조의 전북본부의 박정원 본부장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자, 의료진이라고 하면 의사만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간호사 등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먼저 보건의료노조가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도에 설립됐고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의료직에 종사하는 모든 병원에 있는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을 제외하고 60여 개 직종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계 최대의 산별노동조합이고요. 현재 전국에 200여 개의 병원 그리고 7만 3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중에 60%가 이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매년 우리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재건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교섭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아니면은 의사인력 충원 그리고 공공의료 확대라든가 공공인력 확충 등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2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더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네네. 자, 의사협회 파업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저희는 파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집단 행동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웠고 또한 신중했었어야 됐는데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을 배수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우려스러웠었습니다.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로 인해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었고요. 외래 진료나 그리고 수술이 보류되거나 이러면서 환자들이 매우 불안해했었습니다. 우리 노조가 집단 진료 거부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서 이들의 업무가 대부분 우리 간호사들한테 전가되어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었고요. 검사 설명부터 시작해서 전공의들이 하는 업무, 뭐 상처 소독이나 처방 이런 것까지 저희 간호사들한테 업무가 대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었었고요. 특히 전공의들이 투입되었던 선별진료소 관련해서도 전공의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간호사 인력이 네. 선별진료소까지 메꾸다 보니까 많이 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김재현 이사님, 의사협회와 정부가 지난주에 합의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전북 지역에서는 전공의 업무가 좀 다소 늦어졌는데 지금은 다 복귀가 됐나요? 예, 지금 전공의들은 거의 대부분 복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 서울 지역에서는 일부에서는 뭐 의사고시를 보겠다고 입장을 약간 바꾼 대학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북 지역 상황은 오늘 아침에 아마 그 학생들의 휴학 투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아침에 받았는데요. 어제 새벽 2시까지 아마 회의를 전국 대표자들의 회의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아침 새벽에서 그 4가지 투표안이 통과가 됐는데 마지막 의결 주문 4번째에서 대한의과대학 전문대학원 학생협의 회원들은 기존에 의결됐던 동맹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중단한다에 찬성이 13단위였고요. 반대는 24단위, 그다음에 기권이 3단위였습니다. 출신 학교들은 공개를 아직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 동맹 휴업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는 곧 의사고시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은 말 아닌가요? 이거 이제 본과 4학년에 해당되는 그 의사고시 그 시험에 대한 응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늘 투표가 아니라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되고 지금 그에 대한 그 안건 따로 논의가 될 것이다. 예, 따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의사협회에서는 또다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어제 성명서에서 그 학생들의 희생이 당한다면 전국 교수들도 그와 함께 동참하겠다는 성명서가 나온 것 이후에는 뭐 특별히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자, 이용호 의원님, 좀 말씀 들어보셨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로 일이 좀 꼬여간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정부에서는 재시험은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의대생은 시험을 안 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풀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파업에 한 번에 들어간 바람에 사실은 뒤끝이 굉장히 지금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정부로 봐서 사실은 그 의사 국가고시를 좀 다 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차례 연기를 시험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제 졸업생이 3,058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본 학생들은 446명. 그래서 고작 14%만 응시를 했는데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이번 졸업생들이 우리가 보겠다라고 의견이 통일되고 또 그동안 여러 과정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하면 이걸 또 안 받아주면 정부가 또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졸업생들이 이 의사국가고시를 보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또 대국민 어떤 입장을 발표해 준다면 그러면 저도 충분히 나서서 중재에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이하, 본과 3학년 이하 학생들이 동맹 휴업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은 그동안에 계속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의대생들, 의대 정원을 400명을 늘리고 너 뭐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한 이 절박한 위기감 같은 것이 작용하고 거기에다 또 기름을 부은 것이 가짜 뉴스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 공공의대생들을 시도지사가 또 시민단체가 뽑아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네, 그 부분은 네. 나중에 팩트체크 시간에서 그러니까 한번 해보도록 아니니까 하고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일은 없으니까 우리 의대생들이 동맹 네. 휴업을 빨리 풀고 학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강대강으로 보이지만 해결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요. 세상에 해결 가능성이 없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박정은 본부장님. 네. 자, 의사고시 거부를 하면 아까 그 3,058명 중에서 10%가량만 그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거의 뭐 3,000명 정도가 배출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출이 안 되면 의료계에서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렇게 시험의 기회를 3번이나 줬음에도 이거를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이분들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게끔 어떻게든지 뭔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조이긴 해야 되는데 우리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보면은 재시험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 청원 횟수가 지금 이례적으로 50만 건 이상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국민들이 이분들의 그 기득권에 그만큼 공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집단 진료 거부를 했다는 것이 매우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정부에서도 이분들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은 의료 공백에 대해서 군의관이나 아니면 공보위들을 투입시켜서 의료 대란을 막겠다고는 하지만은 그건 저는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분들을 빼왔을 때는 그 자리는 누가 지킬 것인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한테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른 소 주제로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부터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국내 의사 수에 대한 통계를 보는 시각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현 이사님, 의협에서는 이미 병원이 많아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의사 정원을 늘리면 더 출혈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실제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에서 그 의사 수의 불균형한 배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불균형하다.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우리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의사 수가 12만 명 중에 현직에 있는 분이 한 10만 명 약간 넘는데요. 그중에 80%가 서울, 경기, 그다음에 광역시에 도시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명의 80%면 8만 명이 도시에 있고 2만 명만 그 읍단이나 군 단위에 종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구 밀집도에 따른 의사 수에 대한 통계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 안 하다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되고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을 단순히 뭐 몇 명이 있다, 현재가 몇 명이 있어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의사 수는 훨씬 많은데 밀도당 인구 수는 OECD에서 13위로 가장 거의 꼴찌에 가까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어느 정도의 어느 공간에 배치돼 있고 그 밀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인구가 증가하느냐 감소되느냐 그다음에 그 직업군에 따라서 그 선호도나 직업 양상 그런 것들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OECD 단순한 통계 하나만 가지고 의사 수가 많다 적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외국에서는 그 의사 수를 조절하기 위한 그 기관이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을 하는 거라든지 수시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과가 부족하겠구나, 어떤 과가 늘어겠구나. 그래서 전공의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또 공급되는 것이 자원을 조절하고 이런 과정이 수시로 반복되고 그게 기관으로서 전국 기관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기관들도 우리나라도 만들어져야지 단순히 OECD에서 뭐 인구 저희들 의사 수가 증가율이 높다. 뭐 아니면 현재가 부족하다 2.2다, 뭐 OECD는 3.5다, 우리는 뭐 증가율이 높은데 뭐 이런 얘기들은 실제
서로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인 통계의 수치에 불과한 거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 수가 많다고 적은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의사가 똑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가 수요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 정도 안정된 어떤 의료 수가라든지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더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젊은 의사들이나 지금 전공 의사님들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잘할 때하고는 상당히 많은 자유주의가 아주 만끽돼 있고 당직을 오고 그다음에 근무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인데 현재도 주 80시간의 근무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과로사로 사망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없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당직을 하면 다음에 쉬고 그렇게 하고 의사 수가 지금보다 우리나라에서 1000배들을 운영할 때 필요한 의사 수가 150명이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1000배들을 운영하는데 의사가 450명이나 돼요. 그 많은 의사가 고용이 된다면 그 의사는 업무량이 분담되겠지 않습니까? 네. 오전에 의뢰 보고 오후에 쉴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오전에 의뢰 보고 오후에 수술 들어가고 수술 끝나고 나면 휴진 돌고 어찌 보면 하루 종일 보통 너무나 업무량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의사를 늘려야 의사가 되는 거 부족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 수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를 더 많이 뽑아야 돼요. 뽑아야 하는데 뽑을 수가 없어요. 현재 수가로서는.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을 많이 늘리자 하는 그 병원협회 그 숨은 뜻은 뭔고니 전공의를 많은 숫자로 확보를 해서 저임금의 그 의사를 많이 확보하자 하는 것이 숨어져 있는 거고요. 현재 전공의들이 받고 있는 월급이 저 다닐 때만 하더라도 70만 원 받고 레지던트 생활을 했어요. 좀 세월이 한 20년 넘었지만 그 당시 70만 원도 참 너무 그 월급 받으면서 눈물 흘릴 정도로 그 고통 속에서 받는 돈이 정말 탈떡 같았는데 지금은 많이 조건이 옛날보다는 경제 활동도 좋아졌겠는데 지금 3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근데 그 3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당직 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300만 원 약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300만 원인데 실제 의사를 하나 고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전공의가 주 80시간 그전에는 100시간까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중엔 20시간이 줄어드니까 20시간을 커버할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주간에 근무할 사람, 당직수가 안 와버리니까. 그래서 이 당직 입원 병동 전문의를 보완을 했어요. 근데 전문의를 했더니 전문의 제도도 처음에 어설프게 시작을 하니까 신분도 확실하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연봉제도 개선한다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불이익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지원자가 거의 없었어요. 지원자가 많이 뽑으려고도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갈수록 조건들이 좋아지면서 임금이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공의 한 명을 쓰면 300 정도면 해결할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전임의를 두르면 벌써 한 1,500 정도 지출이 5명분을 분량을 커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현재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지원 부분이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제도를 보완을 해야 하는데 알아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제도가 정립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자기도 전문의인데 누구는 교수고 뭐 누구는 거기서 당직 쓰고 당직만 쓰는 사람으로 간호사들도 인정을 하니까 그 안에서 공급돼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그 안에 근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또 금방 그만두고. 자, 이용우 의원께서는 그 대표적인 산간 지역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쪽에서는 뭐 산부인과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실감하시죠?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남원 임시 순창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도 지금 의사가 많이 지역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전북이 14개 시군군데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데가 9군데입니다. 그리고 소아과는 7군데가 없고 우리 김재현 이사께서 이 지금 산부인과 쪽인데 굉장히 애로를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의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하고 같이 생각이 같은 것은 의사의 분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는 인구 1000명당 지금 한의사하고 치과 의사를 제외하고 한 3명 정도가 예, 있습니다. 3.3명. 예. 그러니까 한의사를 제외하면 치과 제외하면 3명 정도가 예. 서울에 있고요. 경기가 한 2.2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1명이 안 됩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000명당 0.36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의사 숫자가. 의사 숫자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를 맡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의료원
이런데 의사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부족한 것을 지금 말씀하실 때는 우리 이제 의사분들은 거기에 시설도 부족하고 또 처우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의사의 수준을 다 맞춰줍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한정이 돼 있고 건강보험료 갖고 거의 운영이 되다시피 하는데 그건 돼 있잖아요. 그걸 한없이 올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의사가 지역에 부족하고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좀 올려준다고 해서 웬만큼 올려줘도 안 와요. 실제로 서울의 수도권의 의사보다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지역의 의사가 1.5배 정도 연봉이 높습니다. 근데 안 와요. 왜? 시골이 싫다는 거예요, 지방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또 전공의 말씀하셨잖아요. 전공의들 지금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최저시급. 그러니까 지금 한 300 받아가는데 왜 그러냐면 80시간, 100시간 일을 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 인권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인권 유린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결국은 전임의들이 너무 많이 받아가요. 사실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임의들이 조금 수준을 좀 낮춰줘야 된다라고 저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물이 흘러가서 전공의들한테 좀 돈이 더 가고 또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여러 분야의 의사들을 다 고용하고 싶은데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 못해요. 환자한테 결국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수가 얘기하는데 그 조금 전에 다시 수가를 그러면 필요한데 높여주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 수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느냐? 우리 국민한테 다 그런 부담을 지우고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그 낮은 어떤 연봉으로도 할 수 있는 소명감을 가진 사람을 길러보자. 이게 공공의료의 핵심입니다. 박정원 본부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응급이 있거나 밤 당직 이런 것들은 좀 기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저희 그 보건의료에서는 작년부터 야간 간호관리료라는 수가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는 이 수가를 적용하지 않아요. 병원에서 이제 이런 지방병원 이런 데서 일하는 간호사들한테만 이거 야간 간호 관리료를 적용하고 있고요. 이 수가의 70%는 직접 이 간호사들한테 지급되게끔 저희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그 인력들이 공평하게 분배가 돼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 4월에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라는 거를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뭐 행위에 따라서 이 행위에는 인력이 몇 명 필요하다.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 물리치료사 몇 명. 이런 걸 법으로 지금 시행하게끔 돼 있는데 아직 지금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요게 조금 우리 현장 병원 전체에서 시행되면은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기능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실제 네. 그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김지연 이사께서 수가 문제를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 수가가 그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수가 문제로 돌아가서 수가가 좀 높아지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꼽는 게 도농 간 불균형, 예. 그다음에 그 진료 과목 간의 불균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수가만 좀 올리면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수가 체계를 현재 우리 뭐 아시다시피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문재인 케어 있은 다음으로 지금 계속 재정이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고 2024년도 되면 적립금이 다 소실되는 그런 상황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저희도 많이 뭐 수가를 많이 올려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발생 건수가 예를 들어 시골에서 흉부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건수는 적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네. 시골에서 산부인과 분만하는 건수는 적어요. 분만 건수가 적기 때문에 현재 개인 민간으로 맡긴다면 그들이 가서 얘기를 받아갖고 현재 분만 하나 55만 원 받아갖고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만약 30건 정도는 유지 분만 비용을 만약 환산을 해준다면 그분들이 거기서 30명을 받은 것과 같은 돈을 받는다면 경영을 할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산부인과는 특히 이제 인구 집약적인 과거든요. 신생아실에 보통 3교대로 하면은 실제 10명 이상이 항상 근무를 해야 하고 애기 한 명이
우유를 50분이나 먹어요.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 산모들도 그러다 보면 수술방도 인력이 너무 많아요. 병원 산부인과 가보면 간호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실제 근무자가 100명이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월급 주기도 지금 버거운 형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재현 이사께서 말씀하시는 수가 인상은 전반적인 의사들의 수가를 올려달라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 필요원과에 대한 지역별로 예, 가산을 해달라는 지역별의 거죠. 불균형을 예를 해소할 수 들어 있는 거. 그동안에는 우리가 왜 길들여져 있는 거니 행위별 스카저로 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줬어요. 그렇죠. 건수당을 많아가는 건수당을 많아. 거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지역 불균형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따진다면 적은 의료량이 되더라도 거기에 정말 조절을 조사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 전체 진료를 만약 뭐 본인 부담금이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총 진료량에서 옛날에도 그런 제도가 그 의뢰 진료 내원 횟수 가산제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차액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혜택이 될 거라는. 그럼 잠깐 그 우리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기준에 있는 파이잖아요. 기준에 있는 파이를 지역에 있는 그 의사들에게 아니면 그 흔히 말하는 흉부효과라든가 좀 어떻게 보면은 개업하기 어려운 의사들에게 플러스 알파를 준다면 기존에 있는 수가를 떨어뜨릴 제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진료 행위량이라든지 건수가 실제 도시에서 출산하는 아동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보면 군에서 한 해에 출산하는 애들이 숫자를 보면 평균 50명 대위예요. 한 군에서 50명 대인데 전부 다 외부로 나가잖아요. 진화 같은 경우는 36명 얘기를 낳더라고 지난달에. 근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달에 50명, 전주시 같은 경우 50명 정도 낳고 있거든요. 그렇게 적은 데서 아무리 가산을 해줘도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미미할 것이다라고 그건 얼마든지 말씀하시는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박정은 본부장님 이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물론 이제 수가 문제도 있지만은 의사 선생님들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은 수가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산모들을 제가 보면은 저희 병원 실제로 보면은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갑니다. 근데 이제 남원 같은 지역은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서는 산후조리원으로 바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산후조리원이 있는 광주나 아니면 전주 이쪽으로 나가서 분만달이 되면은 아기를 낳고 오고요. 어쨌거나 뭐 문화적인 것도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의료원급에서 산후조리원을 직영으로서 운영하는 지역이 홍성도 있고요. 의료원급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산후조리원이 서울에도 지금 저기 강북 쪽에도 지금 새로 신설이 됐고, 근데 거기 아주 저렴한 비용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이용호 의원께서 두 분 말씀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가 조정이 필요한 데는 조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흉부효과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오로지 그거 하나만 갖고 손해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손해다라는 것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굉장히 기피하고 어려운 어떤 고난도의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송 의사로 봐서는 그런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본인한테 오는 것은 좀 적다 이런 측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흉부효과 같은 의사가 현재는 적은 것이 사실이고 기피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가를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되느냐? 이게 흉부효과 수가를 10년 전에 100%를 올려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올리니까 우리 나중에 그 졸업생들이 우리 다 흉부효과 같게 또 그렇지가 않는 단순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흉부외과로서의 그 의사로서 평생을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고 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을 원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할 때 그냥 극단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갖고 해법이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가를 거기로 올리면 다른 수가를 내려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만 그 그러니까 핸들링을 그다음에 하면 아까 이제 충분히 흉부외과도 그 수가만 가지고 조절을 안 해도 돼요. 실제 흉부외과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평균 근무 시간이 하루에 18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18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쉴 수도 없고 이렇게 힘드니까 2, 3년을 못 버티고 전임을 해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못 버티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인력이 충원됐을 때 국가가 인력 지원비를 따로 별도로 준다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안정적으로 오래 많은 동안 근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수술을 하러 갔는데 내가 수술은 그 집도 온 의사 선생님이 36시간 잠을 못 자고 온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손대는 걸 원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자, 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또 상당히 지나서요. 저희가 이제 그 두 번째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자, 의사협회 측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 의사 수에 대한 문제나 이것도 이제 우리가 더 협의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부족한지 그에 대한 조정을 해봐야 할 문제고요. 공공의대라는 그 부분은 그냥 학교만 의대는 의과대학은 그냥 단순히 나오는 것이 의과대가 아니에요. 실제 의과대를 하면 거기에 꼭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교수진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현재 40개 대학 중에서 교수진이 학보율이 100% 있는 지역, 100%가 안 되는 지역이 10개가 넘어요. 40명을 어제도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인제대학교 교수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하실 말씀이 우리 학교 학생 수가 한 학년에 40명이다. 근데 우리 교직원 수가 145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교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초학교실의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실제 현재 41명에서 한 학교당 기초학교실에 20개 교실을 운영을 하려면 20명씩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20명 곱하기 4인은 8이면 800명 정도의 기초학 교실의 교수님들이 계셔야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기초학 교실에서 레지던트나 석사, 박사 하는 과정에 있는 교수님들이 완전히 없어요.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그 후진들이 없어요. 후진들이 없어서 지금 있는 교수를 풀로 가동을 해도 현재 있는 의과대학 40개 대학의 기초학 교실로 갈 수 있는 교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전북대 있는 분이 원광대 가서 기초학교실을 강의를 들어가면 여기는 교수 확보율에서 없는 거잖아요. 시간 강사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수 확보율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도 근데 어느 날인가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시군 단위의 의대를 하나씩 만들면 된다. 이거 좋죠. 저희들도 좋은데 갈 수 있는 의사가 교수진이 없어요. 교수진을 만들려면 기초학교실에 있는 교수님들은 왜 안 가려고 했어요. 임상 교수님들은 또 의대를 만들려면 임상 교수님 교실이 의무적으로 국가의학교육평가원에서 80개 교실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실교육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시죠. 분명히 부실교육이 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이용호 의원님. 그 공공의대 설립 반대와 관련돼서는 그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의사협회에서 제가 이제 피켓팅하는 문구도 봤는데 현대판 음서제도 반대한다. 이게 바로 뭐 시민단체 추천으로 입학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 전에요. 우리 이제 김 이사께서 말씀하신 이게 왜냐하면 이 토론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해놓고 지금 다른 얘기를 나한테 물어버리면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저 의사 선생님 얘기만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의학 교육하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회자님이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지금 우리 의료계에서는 지난번에 서남대 의대 폐교 과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금 의대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재단의 부정과 횡령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퍼져서 이제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래서 하여튼 의료진 또 교수 이런 분들을 최대한 정부가 나서서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그동안은 그랬다는 것을 갖고 예를 들면 정부가 확보할 수가 없어요. 들어보시고 사람이 있어야 충분히 확보가 얘기하셨으니까 왜 없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대학을 만드는 것은 인재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면 2024년에 빠르면 오픈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오려면 10년, 15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잣대로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게 자꾸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더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우리 앵커에서 말씀하시는 그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 가짜 뉴스들. 이게 사실 정부도 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공공의대를 학생을 뽑는데 시민단체 추천, 네. 도지사 추천
그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 어떻게 해서 블로그에 나왔는지 나와 있는 모르겠는데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제가 원래 시작된 것은 뭐냐면 오해가 비롯된 것은 2018년에 복지부에서 내놓은 종합발전교육이라는 게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제도, 공중보건장학제도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안 오니, 우리 지역의 의사가 안 오니 도에서 기존에 있는 대학의 의대생들을 상대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 이거예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1년 학비를 대주면 1년만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해줘. 이게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했어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의대의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학 의대에 우리 지역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1년간 장학금을 주면 1년 정도 근무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할 때 그때 장학생 추천제도예요. 요게 두 개가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혼선이 생긴 것이지 이걸 갖고 다시 막 또 제2의 제3의 뉴스를 만들어서 지금 돌리는 바람에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현 정부가 이게 공정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번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 사실 정부의 아닙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블로그에서 아니, 그리고 그렇게 이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의사들이 만든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공공의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21대 와서는 저하고 지금 또 한 의원이 두 사람이 법을 내놨거든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대학의 학생을 뽑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아이들 의료계에서는 언급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법만 나와 있고요. 그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시도의 이배수 추천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추천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선발한다. 도에서 선발한다. 각 도에서 아니요, 선발한다. 그거 자꾸 오해를 그리고 오해를 낳는데 그리고 이렇게 돼 나머지 있어요. 선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고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나올지는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이제 시도에서 필요한 공공의료의 숫자가 있거든요. 남원 의료원에 군산 의료원에 필요한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숫자를 각 지역별로 이제 도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안배한다. 요 내용만 들어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선발한다. 이것만 들어있어요. 숫자만 감안한다. 왜냐하면 선발 숫자를. 지역별로 네. 공공의료의 그 수요를 감안해서 학생을 네. 뽑는다. 이것만입니다. 자, 이 정도면 가장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하고 네. 싶은 게 네. 지금 강기훈 의원이라고 똑같은 창원에서 똑같은 의과대를 하려고 하는 그 국민의 힘이라는 새로 방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분이 어제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공공의료 설립 예산 설립입니다. 설립이 2억 3천만 원을 지금 법안이 이제 상정만 됐잖아요. 법안이 인사 소유도 한 번도 안 열렸고 이제 상정만 된 상태인데 법안이 통과돼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근데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다 그것을 반영을 했어요. 그 설계비를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하고 우리가 합의할 때 합의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코로나 안정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 했는데 논의 도중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런데 그 날짜가 9월 4일이에요. 근데 이 법안이 제출한 날짜가 9월 3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정부에서 잘할 텐데 왜 저렇게 꼭 철회를 해야지 이런 의심을 저도 했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정부가 내일 합의할 거고 이미 다 조정하고 서약식으로 합의서를 내리러 가는 날인데 그 전날 남원 공공의대에 그에 대한 설계비 용역에 2억 3천만 원을 예산을 신청을 했다는 것은 신청하려면 법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법률 근거가 아니고 법률 근거를 뭘로 했는 거니? 의원님 법안하고 김성주 의원 법안. 그것이 통과도 안 됐고 이제 발의만 되고 뭐 아무것도 된 것도 아닌데 그 법안을 근거로 했어요. 이건 거짓말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너무 길어지면 다 이제 시간은 뭐 짧게 한정되니까요. 예. 짧게 아니라 그 사실은 맞죠. 설명드릴게요. 사실이에요. 이건 9월 4일 날 된 것은 정부의 예산안을 그때 제출합니다.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더 놀랄 일이 있는데 예.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2019년 예산이 이미 반영돼서 사실은 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올해 예산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기훈 의원이라는 분은 이제 21대에 갑자기 들어가지고 놀란 모양인데 이미 사실은 이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짤 때 법적 근거는 뭘로? 아니 그건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재작년에 저도 예산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사실 이미 확보된 내용입니다. 의원님이 확보한 왜- 예산입니까? 그럼요. 왜 그러냐면 예. 왜 그러냐면 공공의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와 또 국회와 그 당시에 사실은 국정 과제로 추진된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공의대는 필요하고 의사는 부족하고 지역 낙후 지역의 의사는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정원 갖고 한다. 이러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만약 지금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국가 그래서 4학년들은 들어보세요. 다시는 학교 그러니까 들어올 생각이 없을 것 의료계가 같은데. 참 답답하다는 게 그동안에 2년 전부터 이렇게 법안이 나오고 또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고 했는데 그때는 무조건 안 된다고 발 뻗고 누웠어요. 그러고 협상 안 했대. 그 당시에 다 이렇게 예산까지도 확보된 내용이고 이것도 이번에 다시 그러면 당연히 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또 올해 내년부터 추진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예산 반영한 거예요. 이게 뭐가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상당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우리 박정은 본부장께서는 두 분 말씀을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20대 국회 때부터 이제 의원님께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었는데요. 이게 이제 설립에 뭔가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좌절됐었고 21대에서도 지금 설립 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공공의대 설립은 저희가 꾸준히 주장해오던 요구해왔던 거고요. 특히 이제 남원의 설립을 전제로 해서 공공의대는 반드시 설립돼야 된다. 입장이고요. 이번에 이제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같이 맞물려서 이게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뭔가 좀 쟁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게 좀 저는 안타깝고요. 이것을 저는 제대로 정말 하려면은 4,000명을 뽑고 거기에 이제 일반 의대로 한 1,000명 그리고 공공의대 정원을 한 3,000명 해서 지역에 제대로 가서 공공의료의 공공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저는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새삼 느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감염병의 주기가 굉장히 지금 짧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어떤 감염병이 올지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논의들은 지금 정부에서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병 전문 병원이나 아니면은 공공의사를 키우는 공공병원도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되고 공공의대도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되고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논의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울대 교수들한테 이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24년도에는 정말 의사가 부족할 것이다. 이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들이 이것을 지금 부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생들 그리고 전공의들 집단 진료 거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쓴소리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네. 아침에 중앙일보에 김윤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 모든 정책을 처음부터 조율했고 발의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기사를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맞다. 왜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 근데 거기에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의사들하고 소통이 너무 없었다.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였고 공공의대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확충 문제라든지 인력 수급 양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완벽한 법안을 만들어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번번이 지금 세 차례나 파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결국은 소통의 부재다. 네. 근데 의사들이 만났다고 열심히 얘기를 해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아마 이런 오해가 빚어져서 불신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론 시간이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 그 다른 준비했던 질문들이 많은데 아까 그 코로나 얘기하셔서요. 간단히 짧게 이 얘기만 꼭 한번 들어보고 토론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욕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비대면 진료는 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의사협회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비대면 진료가 내면 진료보다는 이 진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고 오진의 위험성이 많아서 이번에 지금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은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관리법에 유일원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감염병 질환이 있을 때 응급 환자에 대한 그런 감염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법안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대하는 건 없습니다. 또 김동재 의원이 또 하나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비대면 진료에 의료 사고 위험성이 많다. 그에 대한 보완 체계라든지 그 법률 책임을 그 사고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 부분도 들어가 새로 신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부정은 아니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감염병 질환 특수한 상황에서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환자를 부르는데 최소한도의 방어 장치가 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그 질병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위의 부분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문제지 제가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위의 부분. 자, 박정원 본부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우리가 올해 2월부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열어주긴 했는데요. 이게 재감염을 우려해서 그런 거였었고요. 한 13만여 건 처방이 됐었고 한 3천여 개 병원에서 이게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 처방이었던 거지 이게 뭐 원격 의료나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진료라고 하면은 저희가 시진, 청진, 촉진, 타진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격 의료가 마치 이 코로나 시대, 감염병 시대의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오지나 상감벽지 이런 데 가서 그런 시뮬레이션들을 어르신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진료를 할 건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기계 작동에 대해서도 모르고 특히 이제 뭐 전파나 이런 게 잘 터지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환자분에 대한 진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화상으로 또 음성으로 봐서 이걸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원격 의료라는 말은 정말 많이 해서도 검토를 안 해야 되고, 된다. 네네. 이런 검토돼야 될 말씀이시네요. 대상도 아닌 거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시행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수익 면에 있어서 좋아할 것 같지만은 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얘기도 해야죠. 네. 비대면은 자, 비대면 얘기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네. 비대면은 시대적 흐름이고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익숙치 않고 한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의료 사고나 이런 책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의료 체계는 정말로 이 예약해놓고 이렇게 며칠 뭐 한 달, 두 달 기다려서 잠깐 가서 1분, 2분 진료 보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의료 부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 비대면 의료와 융합하면서 뭔가 제3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의사들께서 의료계에서는 매우 지금 위기감을 갖고 지금 뭐 집단 휴진도 하고 학생들이 지금 집단 행동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을 사실은 더 크게 보면 앞으로는 경쟁이 AI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자신의 경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AI 의사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이 가기 때문에 경쟁은 거기에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여튼 코로나 마무리까지 이제 인사를 드리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다 우리 국민들이 있고 코로나 정말로 그 우울증이 오는 그런 상황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료계 또 정부 뭐 이런 쪽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주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 다시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맡겨놓고 의사들의 생각도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로 베이스에서 의사들도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3의 방안을 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만들어내는 계기를 서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론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는 게 참 아쉬운데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마무리 발언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네. 저 본가 자, 그러면 사무원한테 할 얘기를 꼭 하나 마무리 기회를 우리 열심히 나도 드릴게요. 마무리 기회를 드릴게요. 자, 박정원 본부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 원격 의료에서 잠깐 못한 말 한 줄만 하겠습니다. 원격 의료는 저는
원천적으로 반대고요. 왕진 의사 제도를 우리 의대에서 배우지는 않더라고요. 왕진 의사 제도도 팀을 이뤄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 같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감염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보건의료 노동자들 또한 올해 그 봄이나 여름을 마치 느끼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뭐 큰 더 감염, 대혼란이 더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감염병 병동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 그리고 그 간호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 어쨌든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어쨌든 빠른 쾌유를 빌고 우리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 그 아직 추진되지 못한 감염병 전문 병원이 꼭 설립이 되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재현 이사께 가장 할 말이 많은 것 같은 김재현 이사께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부탁할게요. 지금 오늘 토론에서도 아시다시피 정부는 약속을 지킨 그 협약서 내용을 제출하는 즉시 그 전날에도 법안을 추진할 의지를 보였고 그 다음에 실제 아직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계속 여러 정치인들이나 이제 오늘 이용 의원한테 새로운 걸 또 배웠습니다. 많은 돈이 투입됐고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걸 보면 정부의 의지는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본과 4학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싸움이 될 것 같고 이건 선배들한테 맡기고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희생이 되지 않도록 의사고시를 가능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만 사과하고 우리들하고 협의체를 릴 때까지 다시는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확답만 해준다면 좀 본과 4학년으로 복귀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사협회의 파업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같은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의사협회의 파업 배경은 무엇이고 공공의료 정책의 상생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같이 시간이 좀 아까운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료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